주제를 맡았는데요. 이 주제를 맡게 된 거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북한 정치 사상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나보다 조금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대한민국의 체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여러 청년 리더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한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시간에 또 먼 걸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한국사회과학연구학회 학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위원을 이제 담임직으로 맡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그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현대사 역사 교과서에 그 역사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역사 교과서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 회의록에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유자를 빼야 된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자유자를 빼야 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많은 역사학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왜 자유가 논의가 되는가, 논의 없이 살아왔는데 왜 자유가 논의가 되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그 논쟁의 그 제가 그 핵의 폭풍의 그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자유를 넣어야 되는지, 자유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유를 넣어야 된다는 또 반대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그 여기 MBC에 계신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그 당시에 KBS, MBC, SBS 많은 방송사들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유를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넣으면 왜 넣어야 되고 빼면 왜 빼야 되는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 속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느 한 신문사 기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거기에 발을 담그지 말고 발을 빼라,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하다라는 말은 제가 학자로서 어떤 그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낀다는 그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막 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중학교 2학년짜리였던 그 막내 애기가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얘기를 하길래 여차여차 한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이 애가 저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 엄마 리스크를 즐기세요.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많은 용기를 얻어서 사실은 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논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는 그 이에치카의 그 좌우명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를 캐는, 그렇지만 과거는 그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역사학자들이 과거에만 매몰돼서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많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역사를 전공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를 우물 안의 개구리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20대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그 독일 학생들 정치학 세미나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 역사학을 근현대사를 했지만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그 80년대 후반이었죠. 그때 한창 민주화가 바람이 불 때였는데요. 그때 그 민주화 바람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은 한국의 역사를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새롭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학문적 풍토가 막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새롭게 다시 봐야 된다 해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그 민중의 투쟁의 역사, 계급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사는 그 100년 전의 역사만을 다루어야지 그 최근의 역사를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한국학계의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시절에는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의 역사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가 그동안의 고중세사도 아픈 역사였지만 근현대사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더군다나 같은 동족끼리 총을 겨누었던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런 그 아픈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서가는 시대라고 한다면 일제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제시대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제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의 그 독립투쟁사, 이것을 연구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역사학에서 보면은 일제시대를 여기 전공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독립투쟁을 하는 역사에는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더 많은 그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다, 이런 그 풍토로 역사를 연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의 분위기가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것은 그 당시에 저는 또 이제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애국개몽 운동을 논문을 쓰면 부르주아 반동 사상을 연구하는 거다, 그런 것을 연구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의 의지 반, 또 외부의 선후배들의 압력의 반,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거는 1921년 부산 구두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그 일제 항쟁에 우리가 독립운동사의 가장 큰 주류는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그 독립운동을 한 것이 역사의 주류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학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런 논문을 쓰고 독일로 갔는데, 마침 제가 간 곳이 독일의 그 베를린이었습니다. 90년에 갔는데 90년 10월 3일이 잘 아시는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독일 사람들 맥주 좋아했죠. 그래서
그 맥주병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올 때 저도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이 될까 그런 남의 나라 통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맥주병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제가 그 현장을 눈에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고 우리도 그 통일이 되려면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그 남편이 그 평양 할머니로 소문난 독일의 북한 전문가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 유니버시티에서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나중에 훔볼트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때 훔볼트 대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그 근대화 과정 속에서 그 훔볼트라는 유명한 지리학자와 그다음에 교육학자분이 프리드리 대왕의 명을 받아서 독일 근대화에 그 큰 역할을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훔볼트 두 형제를 기려서 독일 근대화의 상징인 그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가 동서독이 갈라지면서 동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에는 테크니시 유니버시티트 공대가 남아 있었고요. 훔볼트 대학교는 동독으로 갔는데 그 동독의 훔볼트 대학교는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막스 레닌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독일이 통일이 되는 순간 막스 레닌주의 전집이 도서관에서 다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막스 레닌주의는 그냥 폐기되는 그런 학문이구나, 그런 이론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그 독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다 사회주의 본산인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바람이 한창 불었기 때문에요. 사회주의 본산인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스 레닌주의 전집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 집으로 갖고 들어왔죠. 저도 그것을 아직까지도 끼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전집을 지금은 폐기된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막스 레닌주의의 그 이론이 화석화된 이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신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봤더니 그 막스 레닌주의 전집이 다 완역이 돼서 저희 때는 그냥 영어로 된 책이던 아니면 독일어로 된 책들을 읽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완역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버젓이 교보문고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붙잡고 있다가 조선이 망한 것처럼 지금 이 21세기에 다른 나라에서 다 폐기된 막스 레닌주의 이론이 다시 후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저며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특히 21세기의 미래를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4세대 젊은 청년 리더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왔는데요. 원고도 준비 안 하고 와서 제가 좀 항상 시설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 교과서 논쟁 속에서 자유를 빼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는 또 이제 교육과정이 또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제 그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대한민국은 건국이다.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분들이 건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으로 써야 된다 하는 거에 그 논쟁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그 논리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건국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완전한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완전한 주권을 찾은 나라가 아니고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수립을 하고 써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걸고 있었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정부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진 정부였습니다. 그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식민지고 그 식민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완전한 독립을 하고 독립을 벗어난 나라는 주체적인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한 독립국이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임시정부의 그냥 정부일 뿐이다. 그런 논리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건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주장을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니 역사 교과서 여러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조선족 건국,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 고려 건국, 조선 건국 다 건국이란 말을 쓰는데 왜 대한민국은 건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역사 전공이지만요.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까지는 봉건 왕조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근대 국가라는 것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건설되고 그 다음에 근대 국민국가가 건설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 국민은 바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노예와 농노로서 존재를 했고 왕만이 짐이 곧 국가다. 그건 서양에서도 있었죠. 그 다음에 동양의 나라에서는 왕이 곧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 왕 이외의 사람들은 왕에게 특히 조선을 비롯한 중국, 유교 국가들은 바로 왕은 하늘이죠, 하늘. 예, 그리고 인민 백성은 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권을 가진 사람은 왕 한 사람이고 개인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은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라는 것은 귀족이었었죠. 그 귀족만이 누렸던 시민의 특권을 우리가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시민이 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대 국민국가가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동양의 역사에서는,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국민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의 탄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통일부에 또 북한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정책자문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 정보 분석국에 자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또 DJ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자문을 할 때, 정책 자문을 할 때 북한을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그때 당시 해협 정책을 했었죠.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봤을 때, 독일이 통일이 될 때 많은 그 동방 정책에 의해서 도와줬었죠. 그럴 때 현물로 줬었지 현금으로 주진 않았다. 우리는 현물로 줘야 북한 주민들한테 쌀이 가건 라면이 가건 직접 갈 수 있는데, 현금이 가면 핵개발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현물로 줘야 된다. 하다못해 현물로 줘도 북한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다 그냥 현금으로 바꿔서 공산당원들 몇몇 사람들한테만 결국에 돌아가는데요. 그것을 현금으로 준 결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있거든요. 총부리만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핵을 들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핵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핵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핵일까요? 아닙니다. 예, 제가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전공하다 보니까요, 또 우연하게 그 군이 아직 그 군대에서, 우리 때는 사실은 그 반공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교육이 다 사라져서 결국에는 지금 주체 사상이 뭔지를 군인들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 장성분들께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가 뭐 무조건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요, 미국이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적이고 북한은 우리가 껴안아야 할 동포고, 그렇기 때문에 총부리를 같이 겨눠도 우리한테 겨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히 정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을 쥐고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조선공산당 몇몇 공산당원들의 나라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 조선 주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회의가 듭니다. 제가 2003년, 2007년도에 북한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백두산을 갔는데요. 그때 그 백두산에서 만난 그
안내원 동무가 하는 이야기가 2003년도에 만났는데 2007년도에도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태 결혼을 안 했느냐 물었더니 어버이 수령님을 가슴에 담아두었는데 내가 어버이 수령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내가 사모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버이 수령님만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또다시 서글펐습니다. 아, 얼마나 세뇌 교육을 잘 시켰으면 그런 이야기가 그냥 서슴없이 나올 수 있을까? 몇 년도예요, 그게 2003년도에 가고 7년도에 갔었을 텐데요. 그리고 백두산의 그 군 장성들을 보니까 제가 키가 크지 않은데요. 평균 키가 150몇 정도더라고요.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그 공산 당원분들은 뭐 키도 크고 많이 잘 드셔서 아주 뭐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옥류관을 갔는데 옥류관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옥류관 앞에 벤츠 차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폐차 위기에 놓여있는 벤츠긴 하지만요. 그거를 들여와서 다 공산당 간부들한테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체제를 옹호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 중에는 그 말을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는 자유가 없는, 아무리 공산당원이라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탈북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우연히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는 새도 이 나무에도 앉아보고 싶고 저 나무에도 앉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고 말하고 싶겠느냐고 그래서 탈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평양 할머니로 소문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평양에 가셔서 경험을 하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평양에 가니까 앵무새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앵무새가 지나가니까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세!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앵무새가 그런 거를 외칠 정도면 얼마나 그 체제 옹호를 위해서 수많은 그런 교육과 그 사상 주입을 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제가 훔볼트 대학교를 나왔지만 훔볼트 대학교가 그 인문사회과학 대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법, 역사, 철학 이런 근간이 되는 학교입니다. 독일 근대화의 상징인 대학이 베를린의 동독에 속하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피폐한 대학이 되었는지 저는 피부로 느끼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훔볼트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다 스타지 간첩으로 몰려서 다 자리를 떠나시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서독의 우수한 박사분들이 다 훔볼트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훔볼트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서독이 통일이 된 이후에 서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동독의 문서가 개방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간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라는데요. 말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민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다른가는 제가 이런 그냥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1972년도에 하빌리타치온을 쓴 독일의 교수님의 논문을 우연히 읽어보고 제가 논문의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때 이미 벌써 동독의 학자들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논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들어갔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련 말할 것도 없고요.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봉건 왕조 국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교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제가 주장한 바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모택동 중심의 그 중국, 지금의 중국 정부죠. 그리고 스탈린 정부, 이런 나라들은 결국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결국에는 그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시기의 모든 나라들의 왕조는 다 그 반동 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조선까지는 특히 조선은 그 태계 이황은 반동적인 학자고 그 반동 국가를 떠받들었던 이론을 만들었던 성리학자는 반동적인 그 이론을 만들었던 학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태계 이황이 논한 얘기 중에 하나는 임금은 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대부는 가슴이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은 팔다리다. 임금은 하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다음에 아버지고 또 사대부는 어머니, 가슴처럼 따뜻한 어머니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대부가 백성을 잘 끌어안아서 이끌어가야 된다. 백성들은 이 사대부에게서 움직인다. 이런 것이 그 성리학적인 논리인데요. 그것을 그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에 갖고 와서 어버이 수령님은 내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조선 노동당은 어머니 가슴이고 그 다음에 인민은 팔다리다. 그렇기 때문에 뇌수가 움직이는 대로 팔다리는 움직인다. 뇌수가 없으면 팔다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님을 우리가 하늘같이 잘 떠받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 주체사상의 가장 핵심인 수령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지금 저희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82학번인데요. 그때 당시에 주사파 저도 운동을 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논리를 아직까지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은 전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서 완전한 그 통일을 했을 때만이, 그것도 조선민주주의식 통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식으로 통일을 했을 때만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해방이다. 이런 논리로 우리의 그 젊은 차세대들한테 역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청년 리더분들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식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과연 우리 자식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간다면 얼마나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하시고 분이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저한테 시간이 거의 많이 없어요. 질문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50분까지인데요. 네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 정착 5년 차인 80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안보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독일 통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통일과 이제 비교를 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또 역사적으로 시대의 흐름만큼이나 또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이제 발전하여 온 두 이제 국가들의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이고 이런 차이도 있고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독일 통일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 이걸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이제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그랬잖아요. 교수님이요. 괜찮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전문 채널인 그런 EBS 채널에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2019년도에 제가 그 채널을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통일 교육은 안보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평화 통일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굉장히 많이 분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죠.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많이 좀 제가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현 시대가 이런 원대한 국가 통일의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2030 세대들이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이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시대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저도 거기서도 이제 사범대 이제 정신성을 전공을 하고 오다 보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시간이 바빠가지고. 질문을 좀 짧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를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이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네. 그 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라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자유를 반납을 하고 저는 쟤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독일식 통일 비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많은 뭐 학술 세미나 이런 자리에도 가서 보면은 이제 정치학자들하고도 많이 토론을 하는데요. 특히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의외로 독일식 통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큰 요인은 독일은 동독을 돈으로 샀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합니다. 절대 서독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요. 동독이 동독 주민들이 동독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저는 항상 반발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서독의 경우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분단이 됐지만 사실은 제가 독일에 가서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한반도가 왜 분단이 됐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독일 학생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독일이 전범국이었죠. 나라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일본, 이태리, 독일이 전범국가로서 전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갖지 말아야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죄송해요. 그 전쟁 이후에 제가 전쟁 이후를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상황에서 서독의 경우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이 연합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수호지키는 그런 사회과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요구 조건이었고요. 동독의 경우에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런 그 남북한이든 동서독이든 분단이 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동서독은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분단이 되는 게 당연한데 너네 나라는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분단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지도에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없었다. 한반도는 재팬, 일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단은 일본의 분단이지 조선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할 때 일본 열도를 분단시키느냐 아니면 한반도를 분단시키느냐 지정학적 요소를 봤을 때 대륙을 분단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국제정치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되었다. 거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부정하고 싶어도 어떡하겠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단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독립이 되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쟁을 총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투쟁을 해서 독립을 했고 그런데 그 투쟁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적인 노력은 하나도 평가를 하지 않고 김일성의 그 보천거 전투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독립이 되었다. 치열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 훨씬 더 값지다. 이런 걸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저희한테 큰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서독의 경우에는 그 체제가 우수했기 때문에 동독의 주민들이 우리는 독재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동독의 후네이커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걸 그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동독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희는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우수하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처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독에서 공부한 정치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예. 네. 네네. 동독과 동서독이 통일한 이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들도 있었고 또 독일에 가서 보면 여러분 간첩들도 있었고 동독에도 간첩들이 있을 것이고 서독에도 간첩들이 있을 텐데
통일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 이런 사상을 바꾼다든가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제거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뭐 그런 간첩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독일에 지금 남아 있는지 네. 이런 부분 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다 돼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독이 통일이 된 이후에는 그 간첩을 제거하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동서독 분단되기,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도 나치 청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 과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는 사실은 동독 지역에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면 안 되니까요. 대학 교수들을, 특히 인문사회학 교수들을 대거 많이, 특히 동독 출신의 교수들을 다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출신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 동독의 humboldt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드레스덴 대학교, 그다음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이런 데다가 많이 발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초중고등학교,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선생님들을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주의 사상을 계속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동독 출신의 교사들을 다시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사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과목 선생님들은 많이 퇴출됐어요. 사실은 자연과학, 이과는 사상이 없잖아요. 뭐 수학, 과학 이런 거는.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런 사상적인 과목들은 많이 배제를 시켜서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럼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 외시 그래가지고요. 그 동서독 간에 아직 이제 통일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사람들은 옛날에 동독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독의 체제를 옹호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공산당 간부였던 분들, 그분들은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체제를 다시 환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은 거의가 그 새로운 체제를 좋아하고 거기에 적응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다 그 스펀지 같이 그 체제를 잘 받아들여서 잘 적응을 하고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상을 가지고 다시 옛날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사상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동서독 간의 어떤 문화 차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불만으로 여기는 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또 세 가지 질문 중에 아까 선생님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죠? 체제가 하나 왜 무너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당시 동독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운 좋게 통일이 됐지만 너네는 통일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왜 힘들까요? 그랬더니 너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족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지 않았느냐, 6.25 전쟁을 겪지 않았느냐, 우리 동서독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그 앙금이 너무나 깊어서 그 골이 깊은 거를 회복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엄청난 주입식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 앵무새도 김일성 망태를 외칠 정도로 강력하게 체제 교육을, 사상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양의 그 창녕 유치원인가요? 거기 유치원을 가봤는데 3살, 4살, 5살 애기들이 막 이렇게 저희가 가니까 한 사람씩 붙잡고 뭐 이렇게 율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낚아채는데 저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확 끌려갈 정도로 확 낚아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또 다른 분이 거기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 가면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 아기가 귓속말로 그렇게 율동을 할 때 뭐라고 김일성 어버이 수영님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아주 협박 비슷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애기들이 장성해가지고, 저희 강아지도 요즘 이제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도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그 관성이 붙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런 사상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 체제가 바뀌어도 사상이 바뀌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 체제는 당연히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일이 되어도 저희는 동서도 갈등보다도 더 힘들지 않을까. 정말 너무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남북한의 차이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다른지 오늘 서로 같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